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정보 챙겨볼 텐데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정보 챙기는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그에 앞서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어제는 잠깐 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추운데 여기서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큽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요. 오전까지 남부에는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시면요. 제주와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상해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낮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는 13도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 밖에 일요일에는 제주와 호남에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농작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도로 살얼음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남현이 대질 조사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전청도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 8일 이 경찰에 사기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미 구속된 전청도 씨와의 대질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질 조사의 주된 쟁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대질 조사에서는요,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서 공모한 사실은 있는지가 주된 이 조사의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남 씨 측은요, 공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반면 전 씨의 변호인 측은 이 대질 조사 이후에 대질에 참여한 학부모 피해자가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를 이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약 13시간가량을 조사했는데요. 실제 조사는 오전 10시쯤 시작해서 오후 8시쯤 종료됐지만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열람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 씨와 전 씨는 이 열람하는 시간만 3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대질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때는요, 전 씨와의 대지조사뿐만 아니라 고소인인 그 피해 학부모와의 3자 대면까지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요, 이 전청조 씨가 자신을 딱 대지조사에 노려보니까 뭘 봐? 이러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서로 이제 언쟁도 있고 격렬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각각 발언 순서까지 정해주면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씨의 변호인 측은 조사 이후에 원래 조사가 더 길게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남 씨가 돌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거의 중단됐다라면서 전 씨는 이 사기 범행에 대해 올해 3월부터 남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이후에 남현희 씨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남 씨 측은 조사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는 밤 11시 15분쯤 조사를 마치고 이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남현희 씨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남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개인 SNS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 9개를 연달아 올리면서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 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대리조사에서는 남 씨가 언론에 예고한 것과는 달리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이미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한테 뭐 프로포즈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한 유튜버가요. 지난 8일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했던 이 프로포즈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가 공개한 프로포즈 자료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현희와 전청조의 애틋했던 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좀 보시면 현희야 안녕, 내 PR 좀 할게, 귀티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더라고, 나 괜찮지? 너와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너와의 시간이 소중해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현희야 평생 조주랑 살자.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 내용 말미에는요. 전 씨가 프로포즈를 위해서 이 태블릿 P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해당 유튜버는 남 씨가 이때 기억했던 비밀번호를 활용을 해서 이 전 씨의 또 다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연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네.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헤어 트레이닝입니다. 최근 한 동영상 플랫폼에 이 헤어 트레이닝이라는 헤어 관리 방법을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헤어를 트레이닝 시킨다라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머리 감는 주기를 천천히 늘려서 최대 한 30일까지 머리를 감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카락을 트레이닝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머리 감는 그 주기를 좀 늘려가는 그런 훈련이네요, 일종의. 네, 저도 어릴 때 머리 오랫동안 안 감으면 머릿결 좋아진다 뭐 이런 말도 네. 언뜻 맞아요, 들었던 것 네. 같아요. 이 헤어 트레이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게 오히려 두피 건강이나 헤어 건강에 훨씬 좋다,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중에는 적게는 일주일 이상 또 많게는 33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인증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모발 건강을 개선한다라는 뒷받침을 할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모발을 가늘어지게 하거나 탈모 문제나 혹은 두피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호기심은 드는데 네. 무작정 따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스토킹 처벌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한 이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법원은 귀신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라면서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네, 학창 시절 야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전송했길래 스토킹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사건의 내막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이 해당 20대 여성 피고인 A씨는요. 학창 시절에 동창생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이 B씨의 SNS 계정과 유사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B씨의 SNS 스토리를 찾았습니다. 이후에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계속해서 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서 반복적으로 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선 A씨, 법원은 이 A씨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명령도 함께 이수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복적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 그럼 이제 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네. 건데 네. 문자 전송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게 다른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전 이 사례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가게에서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도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이 지속적인 홍보성 문자 메시지도 수신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이 지난해 11월 한 주점의 직원이 홍보 업무를 하면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C씨에게 주점을 좀 방문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문자 전송이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심지어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C씨가 더 이상 메시지 보내지 말라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주점 직원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좀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 누적 반복된 행위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제일 여기서 우리가 잊어야 되는 말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이건 스토킹 범죄하고 밀접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짝퉁 비아그라입니다. 서울 도심 사무실과 또 이 강원도 농가에서 약 920억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 유통한 일당들이 검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비아그라는 의약품 아닌가요? 어떻게 강원도 농가 등지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경찰청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서울과 강원 일대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서 유통한 일당 24명을 보건범죄단속법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중국에서 이 비아그라 원료와 의약품 설명서 그리고 포장용기 라벨지 등을 국제 우편 혹은 이 다른 화물에 섞어서 밀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제조한 가짜 비아그라는 소매상들에게 이 한정당 233원에 유통해서 시가 920억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13만 정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짜 의약품의 경우에는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꼭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볼 헌법 수가 있을까요? 35조 1항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35조 1항은 잘 모르겠고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건 네, 이건 알죠. 네. 네. 35조 1항 이렇게 돼 있대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네.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헌법에도 있는 거예요. 네,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 비책을 좀 채워볼까요? 행복한 아침 속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 가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광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 전에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2022년 한 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코로나19, 4위가 폐렴, 5위가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심혈관 질환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도 있을 거고, 치매?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하나만 정하신다면요? 암? 정답입니다. 작년 한 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 37만 2,939명의 약 22%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암을 불러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암 부르는 대장용종입니다. 대장용종이라면은 대장암을 부르겠군요. 그러면은 그 용종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폴립이라고도 하는 용종은 마치 사마귀 같은 혹이 장관 속에 돌출된 질환입니다. 그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주로 항문에 가까운 직장이나 S자 결장에 발생하는 편이죠. 암으로 악화할 위험이 적은 비종양성 용종에는 과형성 용종, 용종 모양 점막, 과호종, 염증성 용종, 지방종 등이 있고요. 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종양성 용종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종성 용종과 합작한 모양을 갖게 되는 무경성 톱니 모양 선종, 그리고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샘종 폴립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그 암을 부르는 대장 용종이 종류가 꽤 많은데 사실 제 주변에 용종을 떼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성인의 약 30% 정도가 어떤 종류의 용종이든 몸 안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무서운데요? 대장 용종은 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종양성 용종은 대장암 발병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 이상과 환경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보통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또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을수록 종양성 용종이 있을 위험이 크다고요.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등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부터 대장 용종이 생기는 추세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배우 최준용 씨 아내분이 그 용종이 3,800개 이상 발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길 때까지 몰랐다는 거는 뭔가 대장 용종의 증상이 별로 없는 편이라는 건가요? 아우, 역시 명 MC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도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직장 출혈, 통증, 설사, 변비 같은 아주 흔한 장 트러블 증상이다 보니 방치하기도 쉽지요. 아니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이게 대장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 용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용종이 대장암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대장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대장 용종은 대장 내시경 검사나 발흉관장 엑선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분변 자멸 검사가 양성이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고요. 대장 용종이나 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분변 자멸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도 용종이나 대장암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혈변이라는 게 보통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긴 하신데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큰 혈변이라면 검사를 받겠지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작은 혈변이 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검사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이게 암으로도 변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용종만 제거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된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즉시 제거합니다. 특히나 선종성 용종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크기가 크든 작든 무조건 제거해야 하고요. 그런데 대장 용종은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예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종양성 용종과 대장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대장을 가지려면 평소 육류 섭취는 줄이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하며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을 부르는 대장 용종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잘 알려주신 최광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암연외과 전문의 김종윤입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거의 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는 믿었던 만큼 나는 내 친구도 믿었기. 이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들려드렸는데요. 바로 치아의 어긋난 만남, 부정교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을 이렇게 틀어주셨군요. 근데 부정교합이 뭐길래 치아의 어긋난 만남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교합이란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 턱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교합의 경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턱의 맞물림 상태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심미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저작거리에서 들었는데 그 부정교합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의외로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정교합은 일반적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눕니다. 1급 부정교합은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그래서 보통 덧니, 뻐드렁니, 돌출입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2급 부정교합은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골격, 즉 얼굴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턱이 위턱보다 뒤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기에 무턱처럼 보이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땡. 아, 형, 왜 땡입니까? 이게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실은 1급에서 2급으로 간다고 해서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부정교합의 유형만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눈 것이고 2급에서 3급으로 간다고 해서 심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3급 부정교합은 뭔가요? 3급 부정교합 역시 골격성 부정교합입니다. 근데 이제 2급 부정교합은 반대로 상악의 성장이 부족하거나 하악의 성장이 과도해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엔 이런 3급 부정교합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부정교합이 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물론 연구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 부정교합 유병률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90%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부정교합에 해당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그 덧니 때문에 웃을 때 이렇게 웃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1급 부정교합에 해당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부정교합 환자분들은 말씀하신 친구분 같은 경우가 많아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웃거나 말할 때 손을 입으로 가리는 습관이 생기죠. 제가 담당했던 20대 남성 환자분 같은 경우도 학창시절부터 턱이 튀어나와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고요. 또 교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항상 대충 씹어서 억지로 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장 장애도 심각했고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할 텐데 혹시 급에 따라서 부정교합 치료 방법도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1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치료하고요. 2급과 3급 골격성 부정교합은 치아 교정과 함께 양악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형수술 아닌가요? 땡.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변화가 크다 보니 성형수술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용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능적인 개선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수술이고요.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을 좋게 해서 음식물을 골고루 잘 씹게 하고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구강 관리를 전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수술 뭐 필요한 사람 받아야겠지만 이게 느낌상 비쌀 것 같아가지고 고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악수술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짜요? 교정치료 전에 상하 교합 차이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치아 1개씩 또는 편축으로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경우 등 다양한 조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오늘 몰랐던 것 좀 많이 알아가는데 부정교합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성인보다는 성장기 때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구강과 연관된 좋지 않은 습관,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빤다든지 혀를 내민다든지 입술을 깨미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조기에 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정교합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김정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관련 구독 영상을 통해서 우리 건강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가장 먼저 함께할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지민 내과 전문의, 또 모사한 한의학 박사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에 정말 부쩍 날 추워지고 막 쌀쌀해지고 네. 그러니까 몸이 으슬으슬하고 이렇다 보니까 뭐 콧물 나고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으슬으슬한 것 같아요. 몸이 좀 추워졌다는 네. 걸 저도 느끼는데 네, 네. 그러다가 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아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또 확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날씨가 왜 이렇게 좀 기온이 높아 이런 정도였는데 네. 갑자기 이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도 정말 갑자기 추워졌다는 네.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온 탓에 한 대형 마트에 따르면 방한 실내 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한 백화점의 패딩 점퍼 매출도 약 4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빨라진 추위에 벌써 좀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요, 대표적인 우리 환절기 10월, 11월에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9월에서 12월, 요때 그 저체온증에 빠진 환자들이 각각 3배씩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또 조사해서 발표하기를 독감 환자가 점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독감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년에 맞아요. 비해서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 의심 환자 수가 32.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유행 기준 6.5명보다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제 새벽에 독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코로나19 검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면봉이라고 하나요? 동시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감기 증상으로 병원 가면 무서운 게 그 두 검사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하고 독감 검사. 네. 이거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맞아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체온 관리에 이제 비상등이 켜진 거죠. 우리 몸이 약해지면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둘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체온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은 여러 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우리가 체온으로 알고 있죠. 36도, 37도입니다. 그런데 저체온이 나타나면 이 효소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체온이 더 낮아지는 35도 이하가 되는 저체온증에서는 근육경련이라든지 오한, 과호흡, 그리고 혈압의 변화까지 나타나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는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시기에 이제 우리 건강 잘 챙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건강 구독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 한번 주시죠.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혈관도 춥다. 혈관 방한법입니다. 혈관이 내가 추운 내가 추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추우면 혈관도 추운 건가? 혈관도 추운 혈관도 건가? 추위를 탑니까? 네, 제가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혈관도 추위를 탑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혈관은 기온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게 맞겠는데요. 일단 너무 갑자기 추워지게 되거나 더워지게 되면요, 우리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에 교란이 오게 되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요. 혈관의 급격한 수축은 혈압을 올리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갑자기 추워지니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긴 혈관이 추위를 타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뭔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혈액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요, 우리 몸을 돌면서 에너지도 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산소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해줘가지고 우리 몸을 잘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심장에서 이 혈액을 잘 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짜준 혈액이 마치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듯이 원활하게 확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추위가 계속된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거죠. 고속도로 자체가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가 생기고 그러면 혈압이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혈압 관리 그리고 추위 관리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날이 추워서 내 몸이 좀 춥다 느끼면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 목도리를 하고 방한복 뭐 이렇게 입고 대비를 하잖아요. 네. 혈관이 추위를 타면 여기다 이렇게 칭칭 감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구독 영상을 통해서요. 추운 겨울 이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유가 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요. 평소에 이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협심증이죠. 이 협심증이라는 것이 이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에 이제 면적이 한 70% 이상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기 전까지는 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요. 협심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사실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장 근육이 과도하게 산소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흥분했을 때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단면적이 이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급속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또한 협심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바로 추운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추운 겨울에 야외 활동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위가 귀예요. 다 경험 한 번씩 해보셨죠? 귀가 막 얼얼해지면서 감각이 아예 없어지는 그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도 뭔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혈관은 여러 가지 실은 3가지의 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운데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층. 근데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죠. 기온과 이 혈관의 수축 그리고 혈압에 관련된 의미 있는 보고가 있는데요. 외부 기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혈관이 수축하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1.3mm 머큐리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0.6mm 머큐리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으니까 그러니까 10도만 추워져도 혈압이 거의 10 이상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11월이 되면 심내혈관 질환자가 급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심내혈관 환자 수가 2월, 3월에서 들쑥날쑥한 모양새를 보이다가 11월에 33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표를 보니까 실감이 확 나네요. 그러니까 네. 11월에 부쩍 추워지면 심내혈관 질환자가 확 늘어난다. 그러니까 혈관도 추위를 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혈관으로부터 추위를 보호하는 완벽 방어의 방법, 혈관 방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추운 날씨에 아이고. 바깥 운동 뭐 열심히 하셨는데 그 네. 건강 다지려고 한 건데 근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영상보다 깜짝 놀랐어요. 김행복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점퍼를 막 벗고 막 목도리를 막 벗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좀 하다가 안에서 땀 나니까 그 밖에 옷 외투 그죠, 벗어놨다가 벗은 거죠. 그럼 체온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 새벽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네. 미라클 모닝이라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고 그 새벽에 뭐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많은데 추운 날 저렇게 새벽에 활동하는 게 건강에는 분명 무리가 갈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얘기한 것만 해도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뭐가 위험했는지. 네, 일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우리 김행복 씨.
사실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면 너무 건강하고 문제가 네.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져서 많이들 아이고.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추운 날에 땀 난다고 갑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추위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서 돌연사를 하게 된 건데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돌연사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돌연사는 통상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에 돌연사로 인한 사망자가 여름철보다 약 2만 명 정도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운 곳에서는요, 너무 장시간 머물면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김행복 씨 운동하는 거 제가 봤잖아요. 그 뭐 과격하다라고 느낄 법한 운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격하다, 아니다, 이 기준은 이제 개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제가 그 김행복 씨의 운동 중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팔굽혀펴기는 그냥 준비 운동인데 이거 이렇게 딱 하고 몸 좀 쫙 그죠. 풀고 스트레칭하기 전에.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지? 네, 사실은 이제 팔굽혀펴기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맨몸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또 상체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또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인데요. 김행복 씨 같은 경우에는 추운 데에서 준비 운동 없이 그냥 바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체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게 바로 혈압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 얼굴이 일단 달아오르고요. 이게 버티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일그러지고 그렇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심뇌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좀 했다고 웬 돌연사냐, 뭐 그렇다고 쓰러지냐 이러는데 이게 우리 몸을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객은 대놓고 오는 게 아니거든. 한 방에 슬금슬금 옵니다. 네. 근데 이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영상 보니까 골프랑 등산하는 맞아요. 모습이 있었어요. 야외에서 이거 장시간 머물다 보니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겠죠. 네, 먼저 이제 골프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런데 좀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11월. 실제로 11월에 골프장에서 돌연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골프로 치는 라운딩 도중에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가요. 일본은 1년에 200여 명, 우리나라 국내 또한 1년에 50여 명이 라운딩 도중에 돌연사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게 하도 안 맞기 때문에 날 추울 때 거기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게 노동이지. 근데 한번 저렇게 나가봤더니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새벽에도 많이 할 뿐더러 운동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온에 가장 중요한 게 모자와 목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골프할 때는 그게 좀 이렇게 회전에 방해된다고 쉽게 간과를 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의 전조 증상이 뻐근한 느낌과 함께 라운딩 도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좀 즐겨 한다든지 당뇨랑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가슴이 뻐근한 요 느낌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슴이 뻐근한 이 가슴 통증이라고 하면 범위가 좀 넓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발생할 때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구체적으로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운동을 하거나 빨리 걸을 때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불쾌감이 이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 불쾌감이 가슴뿐 아니라 목이나 어깨, 팔 등 뻗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유가 좀 없이 숨이 좀 차면서 가슴이 뛰면서 금방 회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인도 없이 발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있고 졸도할 것 같고 어지럽다,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 실제로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발생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마치 체한 것 같다. 뭔가 가슴이 뻐근하고 불쾌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것과 함께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 그리고 어깨나 등, 목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이거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골프뿐이 아니고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게 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진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 모두 미소 짓는 이유입니다. 이재용
최준영 씨는 등산을 뭐 거의 매주 가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좋지.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 올라가면서 땀 좀 한번 쫙 빼고 이게 근육이 묵직해지는 느낌 같은 거 이걸 떨칠 수가 없고 지금은 단풍 다 졌지만 얼마 전까지 그 너무나 예쁜 그 단풍의 미소. 아니 이걸 놓칠 수가 없지. 갔다 오면 건강해지는 기분. 아니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산이라는 곳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데. 근데 산은 아름답지만 이맘때만 되면 뭐 실족 사고, 조난 사고, 추락, 뭐 낙석 사고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덜컥 좀 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산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찬물을 껴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 사고 건수가요. 14,950건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추워지기 시작한 10월에만 2,000여 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발생한 사망자의 사망 원인 중 대부분이요. 이제 추락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등산 사망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심장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또한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요. 등산하다가 심장 질환과 같은 이유로 급사할 확률은요. 등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의 능력을 알고 가야 돼요. 무조건 앞사람 쫓아서 허겁지겁 올라가다 보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네. 무리하지 않으면 좋은 운동인데 어쨌든 추울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추운 날씨 같은 경우에 등산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수분의 섭취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탈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맥박이 막 빨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 심장에 무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지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흉통이 느껴지거나 또 게다가 허혈성 심질환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또 그런 증상들이 더 많이 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작할 때는 추위는 내가 타는 거지 혈관이 무슨 추위를 타라고 했는데 혈관이 추위를 탑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만큼 그럼 지금부터 혈관을 튼튼하게 할 혈관 지킬 운동법 서동주 선생님한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최영희 MC님 같이 배워볼까요? 제가 혈관이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약간 혈관 건강을 좀 걱정해야 될 나이대가 그렇죠. 중년 남성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혈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워볼 동작은요. 바로 고혈압 예방 운동법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이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사실 여러 소리 없이 우리 몸을 사실 갉아먹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평소 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동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할 건데요. 오늘 할 동작들은 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들인데요. 앉은 자세에서 손바닥을 합장하듯이 이렇게 이제 손바닥을 모아줄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손바닥을 쭉 밀어주세요. 한 15초 정도 쭉 밀어줄 겁니다. 힘이 들어가죠? 힘 들어가죠. 네. 이 동작을 해서 다시 풀어주고 다시 15초 정도 쭉 밀어줄 겁니다. 힘이 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동작 해보면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라고 싶지만 실제로 이 동작만으로도 혈압을 실제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런 동작들을 해주게 되면 실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혈압을 좀 조절하거나 혹은 이게 실제 근육이 길이가 사실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지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분명히 되거든요. 이러면서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도와주면서 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또 하나의 등척성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리를 길게 뻗으시고요. 교차를 할 겁니다. 교차를 한 상태에서 아래쪽 발은 위로 밀어주고 위쪽 발은 아래로 밀어주면서 쭉 아까 합장하듯이 힘을 마주하는 겁니다. 발끼리 싸우는 거네요. 네, 발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 몸의 좌우를 이용해서 충분히 근육 운동이 근육이 됩니다. 지금 보면 허벅지랑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 동작을 또 똑같이 한 15초 하시고 다시 발을 바꿔서 해줄 겁니다.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가요. 네, 쭉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등척성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의외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장시간 하다 보면 좀 땀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TV 보면서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괜찮죠? 틈틈이 사실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오래 앉아 계시기 때문에 틈틈이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허벅지에 또 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일어서서 할 건데요.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어디죠? 제2의 심장? 네. 여기 종아리인가? 네, 맞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종아리인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발달돼야지 우리가 하체 쪽에 있는 혈류들이 제대로 심장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혈류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종이나 하지정맥류나 사실 동맥 질환들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뭐 까치발 동작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동작들 말고 오늘은 등척성 운동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아리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리를요. 앞뒤로 한 어깨 넓이 한 2배 정도, 그리고 보폭 한 2배 넓이 정도 조금 길게. 스케이트? 네. 괜찮으시죠? 네, 벌려주신 상태에서요. 앞쪽 무릎을 쭉 굽힙니다. 대신 뒤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쭉 당겨줍니다. 스트레칭이 되는데? 네, 스트레칭이 되죠. 시원하네. 네, 그러면 종아리랑 뒤쪽, 햄스트링 쪽이 쭉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데요? 네, 이렇게 쭉 한 15초 정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근데 여기 저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너무 무릎이 앞으로 나가시면 관절이 무릎 관절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쭉 굽힐 수 있는 만큼만 굽혀서 자극이 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똑같이. 시원하다. 네, 똑같이 뒤꿈치를 꼭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여서. 그래야 더 자극이 좀. 여기 종아리가 쫙 펴집니다. 이런 등척성 운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요. 관절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겨울철에 준비 운동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관절이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어떤 운동 시작하시면 몸이 더 안전하게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팔굽혀펴기를 무리하게 하다가 등장성 운동들이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무리하다 보면 심장에 과부하가 가면서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진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운동은요. 슬로우 버피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버피인데, 버피 운동인데 이 버피가 그냥 하기에는 굉장히 극강의 사실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전신 운동인데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좀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운동 방법인데요. 저희가 보통 운동 방법을 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엎드려 받치 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받치를 하면서 앉아서 엎드려 받치를 한 다음에 다리를 앞으로 당기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다시 뒤로 하고 맞아요. 네,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군대 온 것 같아 다시. 근데 실제 이게 제가 3번만 했는데 하루에 50개, 100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전신에 땀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면서 열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전신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 하나, 둘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 몸에 피가 샥 돌면서 혈관 건강에 확실히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 추위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악마의 운동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산책로. 가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단지 내 가을 산책 중입니다. 자주 걸어요. 보통 하루 활동량도 꼭 도보로 채우는 건 아니지만 도보로 그래도 하루에 한 8,000보 이상은 항상 걷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부터 뒷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순애 씨의 단골 운동 코스라고 합니다. 예쁘다. 이거 봐. 그죠? 오, 진짜. 이 스파게티 종류예요.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다네요. 원래 제가 꽃나무를 아주 좋아해서요. 이 단지 안에 또 우리 바로 인접해 있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꽃들은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행복해요. 요즘 순애 씨의 일상이 이렇게 즐거운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마음 편히 산책을 하기도 힘들 정도였다는데 그녀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혈압으로 정말 오랫동안 좀 고생이라고 해야 되죠. 정말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평상시에도 막 180 정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160 정도면은 별로 약간 머리가 조금 무겁다 정도인데 180 넘으면 머리가 항상 아파요. 아파갖고 애를 제가 셋을 양육을 해야 되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30년 전 임신을 하고 난 후 고혈압의 비만까지 찾아오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데요. 근본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생각하다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로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쭉 해서 10에서 12kg 정도 감량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혈압이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꾸준한 관리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물론 혈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순애 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진짜 이 운동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허리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다이어트 그리고 혈압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이렇게 매일 1시간씩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순애 씨. 뱃살 타파. 두 번째 방법 훌러프. 훌러프 하루에 500번만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500번이요? 네. 근데 이게 훌러프 무게가 꽤 나가 보여요. 나가죠. 무거운 걸로 해야 효과가 있죠. 아니면 돌기 이만한 거. 점차 건강을 회복하다 보니 잃어버렸던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산책도 마음대로 하고 뭐 여행도 마음대로 걷기도 마음대로 어디 트레킹 이런 거 걱정 없이 따라다닐 수 있고 이쁜 옷 입고 사진 찍는 재미에 지금은 아직 한참 빠져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순애 씨. 도착한 곳은 근처의 채소 가게인데요. 우와, 이건 진짜 신선한데 더 싸네. 네. 오늘 뭐 하시려고? 오늘 가지말이 해보려고요. 가지말이. 예, 딸이 해달래요. 순애 씨는 물론 가족들까지 즐겨 먹는다는 가지말이. 과연 어떤 요리일지 궁금합니다. 보통 가지는 쪄서 나물로 먹곤 하는데 이건 좀 색다른 가지 요리인 것 같습니다. 가지말이의 키포인트가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얇고 길게 썬 가지를 기름을 두른 팬에 앞뒤로 살짝만 구워낸 뒤 파프리카, 팽이, 버섯, 당근 등 각종 채소도 볶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요리는 거의 끝난 것과 다름없다는데요. 맛있겠다. 김밥을 싸듯 가지에 채소를 조금씩 올려주고 덜덜덜덜 말아주기만 하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초간단 가지말이 완성입니다. 고혈압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섭취하면서 다양한 채소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순애 씨만의 요리법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누구십니까? 아유, 일찍 왔네? 더워. 우리 딸이에요. 네, 너 좀 튼튼하죠? 네, 튼튼해졌어요. 엄마 몰래 자꾸 먹어서 튼튼해졌어요. 배고프지? 한 개도 안 먹었어. 그래? 이렇게 배가 부른데 또 배고파? 배고파. 세상에.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순애 씨가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구기자 분말이에요. 훨씬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혈압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보통 구기자는 달여서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분말로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아요. 매일 한 티스푼 정도의 구기자 분말을 물에 타서 꾸준히 먹고 있다는 순애 씨. 잘 먹겠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밥상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야채만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런 식감이 더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되찾은 후 알게 된 일상의 행복. 좀 더 일찍 건강한 생활을 찾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가족들 돌보고 제가 좋아하는 꽃나무들 돌보고 앞으로도 지금 패턴대로 이대로 잘 건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아, 저 영상 보니까 구기자가 나와요. 네. 건강 비책 중 하나가 구기자였던 건데. 네, 네, 맞습니다. 구기자의 생과 같은 경우는요, 색이 아주 붉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붉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또 식재료로 두루 사용되어 온 구기자는요,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쓰이고요, 동양의 3대 보양제.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의 3대 보양제로 꼽히는 구기자.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의외였던 게요. 한 유명 해외 스타가 구기자를 즐겨 먹는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바로 국내에서 미라니 언니라고 알려져 있는 해외 모델 미란다 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구기자 분말을 음료에 섞어서 자주 마시고 그리고 운동과 자기 관리에 철저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안 외모와 달리 그녀는 1983년생으로 올해 40을 넘겼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아이 셋을 출산한 일명 다둥이맘으로도 유명한데요. 얼마 전에 심지어는 넷째 임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지금 저 사진 나오는 저 모습이 셋째 3명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모습. 야, 근데 넷째를 지금 임신을 한 상태. 야, 이게 저거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직업이 모델이고. 근데 이 정도로 관리가 철저한 분이면 아마 먹는 것도 정말 꼼꼼하게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미란다 커가 즐겨 먹는 구기자. 이게 구기자 분말을 이렇게 물에 타서 먹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기자가 해외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불리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도 즐겨 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측정하는 항산화 지수 검사를 한번 해봤을 때요. 크랜베리가 1750, 그리고 블루베리가 2400개 정도의 이제 수치가 나온 반면에요. 고지베리로 불리는 구기자는 25,300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10배 되네요, 정말. 항산화 성분이 이만큼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이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혀지기 전부터도 이거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기자에 대한 기록은요, 옛 문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의보감에서 먼저 찾아보자면 구기자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 라는 표현이 남겨져 있고요. 또한 중국의 의학서인 신농본초경에서는 구기자가 근골을 강하게 하며 늙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계속 찾아다녔잖아요. 그 진시황이 또 즐겨 먹었던 게 이 구기자라고 합니다. 그럼 구기자 하면 뭐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빨간색 떠오르잖아요.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게 이제 구기자 차인데 맛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구수하니 괜찮더라고요. 네. 저는 외모만 보면 이렇게 신맛이 확 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차처럼 입이 좀 뭐랄까 편안하네요. 편안하고 은은한 그 향이 느껴지죠. 구수해요. 네. 구수하고. 오늘 우리 제작진이 좀 진하게 탔어. 근데 이 구기자의 대표 성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구기자 속 대표 성분 베타인입니다. 이거 어떤 성분일까요?
네, 베타인은요 천연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도 평소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방산의 담즙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또 간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독소나 이런 것들을 몸 체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 베타인은요 혈관 속에 있는 지방하고 흡착을 하게 돼서 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구기자를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물과 기름을 채운 유리잔 2개와 밀가루와 구기자 분말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같은 조건의 유리잔 한쪽에는 밀가루를, 한쪽에는 구기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3분이 지난 뒤에 보니까요. 구기자 분말이 기름을 흡착해서 큰 덩어리째 떨어지죠. 네, 밀가루도 기름을 흡착한 이제 가루 덩어리가 떨어진 게 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차이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구기자 속에 베타인 성분이 혈관 속 지방, 노폐물 이런 걸 흡착을 해서 배출해준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실험 영상과 같은 원리를 통해 구기자는 혈액 내에 과도하게 쌓인 콜레스테롤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식단과 함께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시킨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떨어졌고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알려진 HDL 수치는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 혈관벽에 과도하게 추출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역할을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하는데 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게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반증 실험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구기자 분말을 이렇게 물에 타서 맛을 봤는데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활용법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혈관 건강을 생각해서 가장 편하게 이 구기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차로 만들거나 약으로 달여서 음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우선 혈관 건강하면 우리 한의학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선 수승화강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이 수승화강이란 뭐냐 하면요. 머리는 차갑게, 다리는 뜨겁게, 위는 차갑게, 아래는 항상 뜨뜻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론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하면 자연적으로요. 양기는 위로 무조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양기가 뻗치다가 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음기는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내려가다가 뭐 요즘으로 치면은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하지정맥류 같은 게 생겨서 서동주 원장님 찾아가서 뭐 시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은 따뜻하게 데펴서 이 혈액들이 내려온 게 쭉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손발 쪽으로는 잘 순환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손발을 항상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수승화강이 잘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 안쪽에 막힘없이 모든 것들이 잘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먹어서 좀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손발 따뜻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 일단 첫 번째 우리 한방에서는 이걸 외치법이라고 하는데요. 구기자를 이용한 각탕법이 되겠습니다. 각탕? 각탕. 각탕? 각자 탕에 들어가나? 네. 그러면 이 각자는 다리 각자 쓰는 건가요? 다리 각자 맞습니다. 네. 요즘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네. 조격법입니다. 조격법. 조격법. 네. 각탕, 다리를 탕에 담가서 좀 따뜻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우리가 조격하면 그냥 단순히 난 조격기 사서 그냥 물에다가 발 담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조격을 할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발을 담가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삼음교혈이 위치하는 곳까지 발을 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삼음교혈이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우리 안쪽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복숭아뼈. 그거를 새끼손가락으로 복숭아뼈를 감싸고요. 거기서 이렇게 한 4손가락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딱 떨어지는 요
딱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삼음교혈이 되겠습니다. 그 뼈 뒤에. 네, 뼈 뒤쪽으로 해요. 네, 다리의 중간 뼈 뒤쪽 중간뼈에서 이렇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 삼음교혈이 중요한 이유가요. 음교, 삼음교 세 개의 음경락이 여기서 한번 모였다가 다시 퍼지기 때문에 우리 삼음교혈만 잘 다스려줘도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름경, 태음경, 소음경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침도 여기에 많이 놓고요. 뜸도 많이 뜨게 되고요. 우리 족욕을 할 때 물에 발을 담글 때 역시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삼음교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담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족욕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냥 물에 담그는 것도 너무 좋지만 기왕 할 거 건강을 생각해서 약재를 우린 물로 같이 족욕을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데 저희는 오늘 구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구기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구기자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유가요. 구기자 속에는요. 비타민 B1, B2, 비타민 C까지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갖고요. 항산화 기능, 항산 효능에도 너무 좋고 사실 구기자에 있는 향이 있잖아요. 이런 정향 물질들은요. 우리 마음을 항상 좀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로마요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로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항상 요 다리를 삼음교혈이 잠길 수 있을 때까지 요렇게 딱 다리를 담가주시는데 물의 온도는요. 항상 좀 뜨겁게 시작을 해서 약간 좀 물이 식었을 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너무 뜨겁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온도라고 그러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욕을 하다가 만약에 좀 멈춰야 될 것 같은 신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족욕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뛴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바로 좀 멈춰주시는 게 좋고요. 네. 평소 좀 약간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해주시는 건 너무 도움이 됩니다. 네. 각탕법 이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훈증요법이라고 합니다. 훈증요법? 그게 뭐예요? 스팀이에요, 스팀. 네, 스팀요법입니다. 스팀요법. 우리 피부에도 너무 좋고요. 우리 베타인 성분이 노폐물 배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팔팔팔팔 끓는 상태에서 여기에 여성분들 많이들 하시죠. 피부 관리를 위해서. 네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원물을 좀 이렇게 우려내 주십니다. 우려내면서 이게 쭉 이게 연기가 올라올 때 얼굴을 가까이 대고요. 이렇게 스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타인 성분 덕분에 얼굴에 있는 노폐물도 다 없어질 수 있고요. 또 구기자 성분이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되잖아요. 그러면 볼도 좀 예쁘게 자연 터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얼굴에 이용하는 구기자 훈증법까지도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구기자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네.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효능은요? 네, 이 구기자는요,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기자 안에 들어있는 베타인,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요, 이 몸속에 있는 지방을 체내에서 분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체중인 성인, 2주 동안 과체중인 성인들에게 2주 동안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에너지 소모량이 10% 정도 증가를 했고 허리 둘레는 약 5.5cm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또 비만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체중 조절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구기자가 몸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9일 후에 혈압을 확인해 보니 그 혈압이 183.9에서 185.4로 38.5 정도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기자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챙겨야겠죠. 네, 구기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서 집에서 많이들 끓여서 드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구기자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팔팔 끓여야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20-30분 정도 끓여서는 그 좋은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푹 끓여줘야 유효 성분이 추출이 되는데 실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분말 유형으로 나온 제품도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뭐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먹어서 뭐 도움되는 건 없죠. 많이 좀 드시면 이 복통이나 설사, 유발 같은 그 위장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에 한 3에서 5g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게 가장 도움되겠습니다. 체온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위를 타는데 그 체온 유지하는 것, 체온 유지뿐이 아니고 혈관도 추위를 탄다. 그래서 혈관 방안, 오늘 이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주말까지 보온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오늘은 더 춥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